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재경 대구 경북 TK 시도민회장 양재곤입니다. 얼마 전 사선의 우리 이종배 국회의원님께서 이사장으로 계신 한국 국가발전정책연구원, 우리 정말 최도열 원장님께서 94차 세미나에 강의를 부탁하길래 요즘 사실 이렇게 돌아가는 시국이 만만치 않고 또 제 성향상 직설적인 또 이렇게 어떤 저게 나오면은 사실 또 요즘 이 예민한 시기에 또 부메랑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사양을 했지만은 사실 우리 대한민국은 내가 지지하지 않았더라도 국민 다수의 선택으로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은 국민 총화를 위해서 어느 정도 단결해줘야 하듯이 또 우리 대한민국에는 사실 이 정권이나 정부에 대한 비판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걸 수용할 수 있어야 정말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그런 생각으로 용기를 내서 제가 오늘 타이틀은 정말 국가 발전을 위한 기업인의 자세 이런 타이틀을 들고 나왔지만 사실 국가 발전을 위해서 기업인의 자세라는 것은 큰 거 없습니다. 기업인은 열심히 일하고 투명 경영해서 국가에 세금 잘 납부해 주는 것이 기업인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비교적 제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제가 70평생 살아왔던 경험과 생각을 비교적 솔직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또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오늘 역시 이렇게 이종배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동안 제가 이 국회 전광판에 제가 강의를 한다는 것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 TK 지역에서 많은 국회의원들이 연락을 하셨고 또 격려도 해주고 그렇게 하셨는데 저마다 왜 그렇게 바쁜지 국회의원보다 더 바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또 이다리 의원도 이렇게 오늘 직접 오셨고 신동욱 의원이나 또 이미자 이렇게 기재위원장이라고 이렇게 줄여서 기재위원장 참 중요한 자리인데 그래서 그래도 이미자 같은 그래도 투사형의 국회의원이 기재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은 한시적이겠지만은 좀 위로가 되고 또 구윤철 장관도 어쨌든 팔은 안으로 굽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좋게 해석을 합니다. 오늘 아마 미국 갔는데 잘 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저는 대중을 상대로 하는 직업적 전문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특히 오늘 강연이 좀 어눌하고 세련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시국 강연이나 제가 좋아하는 역사, 신문학 이런 쪽은 제가 1시간 정도는 원고 없이 강의를 할 수 있고 제가 이 강의나 대중 앞에 서서 원고를 써와서 하는 것 오늘 처음입니다. 근데 굉장히 이게 원래 원고 없이 하던 사람들은 원고를 피놓고 있으면 어디까지 받는가를 잘 몰라요. 그 정도 좀 이렇게 양해해 주시라 이런 얘기가 하고 싶고요. 사실 이 기업인의 자세 이 부분은 강의가 굉장히 재미가 없습니다. 원래 할 말도 없고 이야기가 지루하고 이야기를 엮어나가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요즘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이 정부가 법인세를 다시 25%로 상향하겠다. 참 이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정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원래 이 법인 사업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25% 법인세를 하면은 이제 주민세, 그 교육세 해서 10% 부과해서 27.5%가 되는 것이고요. 그 나머지 이제 그러면은 72.5%가 이제 법인에 이제 잉여가 됐을 때 여기서 배당을 받게 되면은 요즘에 뭐 배당세든 종합소득세든 50%입니다, 사실. 그 한번 보세요. 이게 법인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게 사실 국가하고 동업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가가 더 많이 가져가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 국가는 말입니다. 이 사업자를 많이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사업자가 많이 양산이 돼야 한 명이라도, 단 한 명이라도 고용 창출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번에 뭐 포스터에 나가 보니까 혹시 저한테 정치할 의사가 있느냐 뭐 전화통에 불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치할 생각은 추호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치와는 제가 불가근의 자세를 앞으로도 견지할 사람이고, 더구나 저는 큰 기업인도 아니고 또 사회적 저명 인사는 더더욱 아닙니다. 다만 국민된 자 누구라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가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사 부분이나 시문학 부분에 대해서는 초보적 관심이 있고, 나라 돌아가는 정치 상황은 유심히 관찰하고 나름대로 소신껏 평가를 하는 입장이며, 경제 부분은 생업과 사업 그리고 중소기업의 언저리를 맴돌면서 기업인의 흉내를 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동안 제가 살아온 경륜으로는 제가 사는 지역의 문화원장을 단연간 역임한 바 있고, 이뿐은 아니고 제가 많이 했습니다. 체육회장도 15년 정도를 했고, 상공회의 그리고 지금은 사회단체인 재경 TK 회장을 하고 있고, 장학단체인 대경 유경재단 이사장, 그리고 사단법인 대구 경북 향농산물 소비진흥연합 이사장, 경북도청에 건립된 박정희 대통령 동상건립공동위원장, 그리고 민족중흥회 상임고문, 그리고 22년 동안 헌법기관인 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과 현재는 상임위원을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상북도 의성군 서부지역의 다인면이라는 곳에서, 이 한촌에서 정말 육남 삼녀 중에 서열순위 7번째로 태어났으며, 우리 민족의 동쪽 상자인 6.25의 상이 증표로 남아있는 그 이민군이 일시 상주했던 지역에서, 당시 대부분이 그랬지만 사실 가난하고 메마른 태생적 환경 속에서 유소년 시절을 보내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개인을 지켜주고 보호한다는 국가 사회로부터 별다른 보호나 혜택을 받지는 못했지만 애국심이 강한 새나라의 어린이로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또한 농촌 환경에, 그 당시 농촌 환경에 가난이라는 스승 덕분에 제 자신을 단련시키면서 당시 박정희 대통령께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라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적극 호응하며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과 동시에 국가의 1등 국민을 지향하고 지금까지 자신을 단련시켜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시절부터 제 마음속에 자리 잡은 삶의 좌우명은 사실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마라, 가장 간단했습니다. 머릿속에 이 글들을 새기고 자신을 채찍하고 연마시켜 왔으며, 저는 젊은 시절에 1년에 설날과 추석날을 제외하고는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이 거짓말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원래 남들이 쉴 때 난 일하고
남들이 걸으면 나는 뛴다는 각오로 나이 30 전에 제가 아파트 2채씩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들이 휴식하는 시간에 나는 끝없이 노력을 하면서도 피곤이나 불평이 아닌 저 자신의 강하고 부지런함에 대해서 스스로 희열을 느끼고 살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주택 건설업을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초중반이었고, 저는 원래 제 전공과 다르게 건축학이나 건축공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설계 기획 부분은 제가 정말 주경야독으로 마스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사업의 중요한 기획 부분, 설계 도서는 제가 감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수없이 많은 직업 중에서 주택 건설업을 시작했느냐 하면은 전 처음부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성공할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절실했던 부분이 제가 부자가 되고 싶었고,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땅 속의 지하에는 수맥이 흐르듯이 사람 사는 세상에는 의식주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상대적으로 돈이 지나다니는 길목이 있으면 저는 그곳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 지금부터 약 한 40년 전에 제가 잘 아는 지인이 저보고 이제 아프리카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서 그 이제 전남원 회장이 경영하는 파라다이스입니다. 그 직장을 저를 알선했었으나 아무래도 사행심이 발동할 수도 있고 한 세상 멋지게 살 수는 있지만은 워낙 생각이 제가 많았던 시절이고 땀 흘려 일하면서 꿈을 이루고 싶었다. 그래서 제가 이 길을 택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한두 가지 장점과 특기사항을 다 가지고 태어납니다. 또 기회도 세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제가 잘난치 않은 자만심일 수는 있지만 저는 여러 가지를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것은 사실 제가 개척교회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길을 갈까 제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잘할 수 있는 부분은 지휘관인 군 장성입니다. 제가 그것도 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마 군 장성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검찰 수사관이나 사법고시를 해가지고 검사입니다. 제가 저한테 빠져나갈 수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네 번째는 제가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은 제가 조폭 두목도 잘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제가 정치도 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제가 먹고 살만한 돈이나 이런 것은 제가 40전에 다 벌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뭐 대동소이합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40은 전후해서 정치를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럼 30년 전에 했으면은 아마 제가 정치를 했으면 오늘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망가지진 않았을 것이다. 제가 실명을 거론해서 미안하지만 홍준표 씨하고 저하고 나이도 같고 그런데 그보단 제가 좀 잘했을 수 있지 않나. 미안합니다. 여 홍준표 씨 최측근이와 계셔서. 그리고 저는 사실 이 국문학에도 뭐 관심이 있고 초보적 소질도 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사업가의 길은 분명히 대단한 소질이 있는 부분은 아니고 사실 이 사업은 뒤통수에도 문이 달려 있어야 될 만큼 복잡하고 아주 그게 힘들고 어려운 업인데 수십 년간 이 길을 하다 보니까 이제 천직이 됐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직업군의 취미가 있었으나 이제 내세에 다시 태어난다면은 해볼 수 있는 상황이고, 그동안 하루하루 바쁘고 치열하게 살다 보니 이제 나이 70을 넘었고
마음은 아직 청춘이지만 이제 서서히 삶을 결산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이 팔불줄 같지만은 70평생 사는 동안에 저는 동반자인 현명한 아내 덕분에, 마누라 덕분에 제가 큰 대가 없이 비교적 흠결 없이 살았습니다. 저는 뭐 이리 살면서 이 사실 건축하는 사람들 그거 막 적과 수두룩 뻑뻑하는데 저는 경범죄 한 번도 저는 그런 게 없이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내강 외유의 자세를 치세를 하는데 저는 반대로 내유 외강의 자세로 저는 살고 있습니다. 제가 바깥에서 강성 기질로 보이니까 집에서도 엄하게 식솔들을 다스릴 줄 아는데 그 반대 제 곱잘 못합니다. 부부 싸움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은 제가 워낙 지은 죄가 하도 많아서 그런지 항상 백전백패입니다. 제가 술을 참 좋아합니다. 하긴 뭐 요즘 같은 이런 시국에 술 안 먹고 맨정신으로 버틸 방법이 없습니다. 한게 같지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거의 평생을 제가 거의 만취 상태로 산다. 힘들어서 먹고 이 핑계 저 핑계. 오늘 이 강연이 있는데 어제도 그 기치토록 마셨습니다. 저는 부모님에게서 재산은 물려받지 못했지만 건강한 오장육부를 물려받아서 지금도 감사히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술에 취하면 기갓길에 뒷자리에서 잠을 잡니다마는 수행실장이 주차를 하고 깨우다 안 되면 꼭 집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내려오라 그럽니다. 근데 이 집사람 목소리가 들리면은요, 꼭 이게 거의 술이 반사적으로 확 깹니다. 이 저승사자 목소리예요. 네, 제 처와 출가한 아들, 딸, 이 셋은 거의 모두 걸어다니는 도덕책입니다. 그런 기준으로 저를 재단하니까 제가 얼마나 한심해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술을 마시면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술에 대해서 강의를 하라 그러면 2시간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뭐 술을 마시면 용서도 되고 또 주머니에 손도 잘 들어갑니다. 그래서 술 마셨을 때가 가장 제가 취약했을 때다 이렇게 생각하고, 술이란 것은 사람이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술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술이 사람을 먹지 않습니까? 제가 사람을 가까이 둘 때는요 술을 한번 먹여봅니다. 한 번이나 2번이나 술을 먹여보면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 먹고 이렇게 뭐 땡깡 부리고 이러면은 그런 사람 쓰면 안 됩니다. 저는 사실 국가에서 주는 상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뭐 세금 잘 냈다는 상은 다 받았는데 국세청장 모범납세, 경제부총리 모범납세도 받았고요. 장관 표창도 상당히 여러 개 받았습니다. 서울시장 표창은 6번인지 7번인지 하도 많아서 이것도 지방세, 성실납세 등 이런 걸로 많이 받았고요. 모범기업 이런 걸로. 제가 사는 지역에서 구민대상도 2번 받았고, 이명박 대통령한테 표창,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국민훈장, 문재인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한테까지 대통령 표창을 계속 받은 바 있습니다. 자랑 같지만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으로서 저만큼 화려한 수상 수훈의 경력을 가진 사람도 거의 드물 것입니다. 반면 이 시대가 앞서가는 사람에 대한 시기 질투에 따른 투서 등으로 저도 이제 검찰과 국세청의 압수수색 3번, 특수조사 2번을 받았습니다. 모두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났지만은
그 역시 민간인으로서는 보기 드물게 공권력의 압박과 시달림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제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 변호사하고 이제 있다가 보면은 그 당시 수사 되게 압박 들어오면은 안 한 것도 하라 그러고 그러니까 되게 힘들었어요. 원래 우리 세상이 그렇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잘 나가는 부잣집 족속들은 어지간한 흠결이 있어도 대수롭지 않게 봐주지만 저같이 한랭한 농촌 출신이 무리 중에 두각을 나타내게 되면 색안경을 끼고 어떤 함의가 있나 해서 괴롭힘을 주는 것이 사실 일반 관례라고 봐도 괜찮습니다. 본인만 귀신도 부린다 그랬지만은 저는 일생 정치인들을 포함한 어느 누구에게도 사업에 관한 부탁이나 힘을 이용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닌 사상 누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제가 건축을 시작할 당시에는 개성건설이라고 상호로 모카빌라라는 빌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런 빌라 주택 건설을 시작해서 지금의 다성건설은 금년으로 32기 결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상반기에만 해도 1,400여 개의 중소건설사가 폐업하는 불경기와 힘겹게 싸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건설법인 사업을 시작하면서 흔히 사람 사는 세상에 3대 인연이라 그러죠. 혈연, 학연, 지연. 저는 3대 인연에 의한 모토가 없었고 따라서 모두 배제하고 본인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일구어 나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으며 진정한 인생 승리는 저 자신과의 싸움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항상 사업의 성패와 내 생명을 동일선상에 놓고 있었다. 항상 그래서 절벽의 난간에 홀로 매달린 기분으로 절벽에서 떨어지지 않으려면 늘 긴장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젊은 시절 약간의 성공으로 방종과 호기로 흐를 수 있는 저 자신의 단속을 위해서 경영 이념과 다성인의 정신이라는 글을 직접 만들어서 집무실에 걸어두고 자신을 독려해 왔습니다. 제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경영 이념은 소이가 의를 겸하면 배이가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낫다. 즉 아무리 많이 벌더라도 옳지 않는 부정한 방법으로 많은 재물을 버는 것보다는 적게 벌더라도 옳은 방법으로 벌자. 이것이 저의 경영 이념입니다. 또한 저는 제 정신방송과의 저를 채찍하기 위해서 꿀벌은 불평한 시간이었다. 자철이 단련돼서 보험이 된다. 신곡의 난초는 홀로 피는 것이다. 사실 사람은 누구나 다 단련이 돼서 이렇게 좋은 사람이 되고 보배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산유곡의 난초가 누구의 도움으로 피는 홀로 피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제 자신을 독려해 왔다. 이렇게 저를 또 위로해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수십 년 전 당시 굴지의 은행장 이분에 공개해도 됩니다. 사실 전 주택은행장을 했고 KB 통합국민은행장도 김정태 은행장이라고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저를 상당히 좋게 봐가지고 이분 전라도 광주 분이세요. 광주 일고 출신이고 그때는 그래도 저를 상당히 좋게 봐가지고 대단지 임대아파트 프로젝트를 저한테 주면서 이걸 해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기업을 그때 키울 수 있었습니다. 진짜 그리고 하늘이 주신 천재일우의 기회인 줄 알았지만 정중히 제가 사양을 한 바 있습니다. 대형 사업은 많은 사람들과 이제 이권이 관계되고 그렇게 되면 견물생심으로
이익 앞에 인성이 타락될 수 있고, 또 무엇보다 제 경영 이념과 부합하고 건설사는 눈앞의 이익을 쫓아서 함부로 확장하면은 연속되는 일거리와 연속성 문제로 어려움과 부도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느낌으로 알고 있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디 보면 저의 사람 크기하고도 연결될 수 있고 비례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교육을 받을 때 노력과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내일 2보 전진을 위해서 오늘 정략적으로 1보 후퇴를 한다. 이러한 미사일구가 많이 있지만, 저는 특이하게도 내일 0.1보를 전진하더라도 오늘 조금이라도 후퇴하는 걸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렇게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정제된 삶 속에서 여유가 없었으면 믿을 곳도 의지할 곳도 없고, 내 자신이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에 항상 안전 일변도를 지향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이 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해고나 퇴직이라는 낭패감을 주지 않을 수 있는 첩경이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천 수만 가지의 직업의 다양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험난하고 희노애락이 점철되는 직업이 건설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업을 일컬어 종합예술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건설업만큼 곳곳에 함정이 숨어있고 한순간에 누란지 거지가 될 수 있는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부동산 업자의 80에서 90%가 사기꾼이고 건축업자 60에서 70%가 사기꾼이다. 그런 농담 같은 진담도 있습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현장 일선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사실 경험도 있기 때문에 이 사실에 대해서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자는 본인들이 하는 사업 전반을 볼 수 있는 해안과 조감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최상의 결과를 예상하면 최악의 상황도 대비하는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건설인들 대부분이 선이 굵고 좀 거친 편이며 독선적으로 그러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정주영 회장께서 너 해봤어? 이런 말씀으로 봐도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 건설인의 기상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제 자신의 정서 함량을 위하고 주변 여러분들에게 인문학을 접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고, 그래서 제가 문화원장 시절에는, 오늘 여기 또 제가 문화원장 할 때 문화대학을 다녔던 우리 아주머니들 몇 분 와 계신데, 문화대학을 운영하면서 문화예술계를 비롯한 각종 사회적 전행 인사들을 초빙해서 제가 교육을 시켰었고요. 지금은 시도민회를 운영하면서 나라사랑 인문학 강좌를 개설하고 가능한 애국 강사들을 초빙하여 재경 대구 경북 시도민 회원들에게 나라 사랑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저는 제 머릿속에 정말 많은 시와 시조가 이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거 울적할 때, 저는 사실 요즘보다가 조선시대에 태어났어요. 그래야 이렇게 술 좋아하고 누각에서 시도 좀 읊고, 사실 저는 요즘같이 이런 세상보다는 그 시대에 태어났어야 됩니다. 저는 벼슬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벼슬은 그저 참봉이나 진사 정도만 하고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이제 못하고요. 그 중에서도 요즘 시기적으로 봉선화가 피는 시기고, 우리 모두에게 향수를 불러오고 돌아가신 누님 생각이 나는 초정 김상옥의 봉선화, 그리고 요즘 삼복 중이고 어쩌면 저의 삶과 비슷한 식으로 된 내용인 월탄 박종화의 금강산 유전사를 낭독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너무 딱딱할 것 같아서 비오자 장독간에 봉선화 만발 벌어 해마다 피는 꽃을 나만 두고 볼 것인가. 세세한 사연을 적어 누님께도 보내자. 누님이 편지를 보며 아마 울까 웃으실까. 눈앞에 삼삼이는 고향집을 그리시고 손톱에 꽃물 들이던 그날 생각하시니 양지에 마주 앉아 실로 찬찬 베어주듯 하얀 손가락이 연붉은 그 손톱은 지금은 꿈속에 번뜩 힘줄만 있었나. 오늘 이 자리 뒤에 이렇게 오신 분들이 아주머니들이 뭐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은 잘 없겠지만은 그래도 다 누님들 아닙니까? 저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누님이 이렇게 저한테 꽃물 들여주던 누님이 그 자기 꽃물 들이면서 맨날 그 양지 앉아가지고 그래 했는데 돌아가셨어요. 누님 생각이 많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추억들은 다 있으시겠죠? 예, 그 다음 제가 이렇게 월탄 박종화 선생의 유전사를 제가 또 하나 방송해 보겠습니다. 12,000봉 빗속에서 진종일 재를 넣고 어두워 산사에서 묵은 돛진 풀어놓으니 표고 맑은 국이 담담코도 향기롭다. 복중에 찬 빗소리 들으며 남포등불 돋우고 곡주 한 잔이 빈 창자에 스미는 맛 시름 10,000가지가 구름이요 바람이다. 너무 안 좋습니까? 이게 이 곡주라는 것이 뭐 이래 술 아니겠습니까? 술주자가 들어가니까 빈 창자에 술 한 잔 들어가면 우리 건설업의 사업 분류는 사실 토목과 건설, 건축 등 수없이 많고 국가나 정부 공사를 수주해서 하는 소위 대기업 위주의 간급 공사, 주로 민간 공사를 수주해서 연명하는 민수공사업체, 그리고 사업의 기획부터 마무리까지 자기 주도형으로 하는 소위 올라운드 플레이어 유형의 업체가 있습니다. 저는 사업 대부분을 사업 부지 확보부터 마무리까지 직접 주도하는 유형이며 항상 요즘처럼 장기 불황에 따른 미분양 상황을 항상 대비해서 가급적이면 금융권의 은행 대출을 자제하고 보유 자금의 80% 선만 이용하는 비교적 안정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큰 성공도 못했고 노력만큼의 돈도 못 벌었지만 만족도 못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큰 기업이 탄생하려면 천재성의 두뇌를 가진 5명 이상이 수재가 인생을 송두리째 희생해야 가능합니다. 하나의 큰 기업이 탄생하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사실 완벽을 추구하는 성격이 좀 소심하고 까다로운 성격 탓인지 저에게는 그러한 맨파워가 없었다 이 말씀도 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대기업의 후계자가 아닌 대부분의 장사이사들은 사업을 시작할 때는 오직 가족과 생계의 수단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사업 규모가 조금씩 커지고 직원과 협력사가 늘고 점차 사업은 더 이상 개인이 먹고 사는 생계수단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과 국가의 한 축을 담당하는 공익적 기능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일자리가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며 국가 재정에 기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인은 자연스럽게 사회적 책임을 함께 해야 하며 이것이 바로 기업가 정신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인은 국가 사회의 일정 부분 환원하는 방식으로 국가 재난이나 연말연시 불이웃돕기 등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는 기업을 바라보는 시선이 점점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규제와 기업인을 향한 불신 그리고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는 기업가 정신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기업은 탐욕스러운 이익 집단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 가치를 창출하는 동반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기업이 성장해야 일자리가 늘어나고 세수가 증가하며 국민 생활이 나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업이 활력을 잃으면 결국 사회 전체가 그 부담을 나누어 가지게 된다. 이 점을 모두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발의된 건설안전특별법은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업 매출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최대 1년간의 영업정지를 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중대재해처벌법과 함께 건설업계 2중 3중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규제로 현재처럼 장기 불안과 원가 상승에 시달리는 중소건설사는 물론 대형 건설사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이와 같은 강도 높은 처벌 규정은 안전사고 예방이라는 명분에는 부합할 수 있으나 합리적 기준과 절차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산업 생태계 전반을 위축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특히 공사 중단과 일정 지연은 결국 건축비 상승과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며 이는 국민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우리 대한민국은 지정학적으로 세계 열강들의 틈바구니에 끼어 있고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지만 공산사회주의를 수호하는 대륙 세력에 매달려 있는 사실 불쌍하고 불리한 현황입니다. 남북으로 갈라지고 동서갈등의 골이 깊은데 이제 이념 사상으로 너무나 극단적으로 좌우로 갈려져서 봉합이 쉽지 않습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부국강병의 국가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더 이상 분열하면 안 됩니다. 역사적으로 비교적 줄타기 외교를 잘했고 대동법과 호패법을 시행했던 조선의 15대 왕 광해를 몰아내고 인조 반정으로 등극한 인조가 남한산성에 고립되어 있을 때 죽더라도 나라를 사수하자는 척하파의 김상훈과 천태종의 항복에서 백성을 지키자는 주아파 최명길의 상소문을 김상은이 어전에서 빼앗아 찢어버리는 대역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명길은 김상은이 찢어버린 상소문을 울면서 주스면서 전하에게 인조에게 전하 김상은도 충신이니 제발 벌 주지 말라. 이게 사실 이거 참 이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이게 각자 노선이 생각이 달랐어도 나라를 위한다는 대의 명분은 같으니까 그 김상은도 충신이니까 벌 주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 파의 청은 김상은의 호가 청은인데 청은 김상은이 청나라로 끌려가면서 압록강에서 지은 시가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뭐 가노라 삼각사나 다시 보자 한강수야 고국 산천을 떠나고자 하려면은 시절이 하수상하니 얼똥말똥해라. 이런 가슴 아픈 시한수를 남기게 됩니다. 결국 소현세자나 나중에 효종이 되는 복림대군 병자호란이 남긴 상처는 60만이 끌려갔습니다. 청나라의 무지무지한 인원입니다. 이 당시에 처녀나 아여자 여자들이 한 20만인가 얼마 끌려가서 그 진원들이 혼놈들이 거기 본처로 삼는 게 아니고 다 첩으로 하나씩. 사실 여러분들 나라가 잘못되면 가장 피해 있는 쪽이 여성들입니다.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그 청나라의 본체들이 얼마나 꼴비기 싫겠습니까? 그 뜨거운 물을 얼굴에 들어부어 뿌리고 이러면 얼굴이 본보가 돼. 밥을 거지. 그리고 얼굴이 그러니까 이 떼국놈 호놈들이 그들도 보지도 않잖아요. 그 돌아온 사람들이 환향입니다. 환향이요.
지금 우리가 그걸 잘못 알고 뭐 이렇게 여성들을 비하하는 말로 쓰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조선의 문화는 한번 그렇게 되면 친정 자기 집에서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얼빵한 인조가 저 계곡에 가서 씻고 오면은 된다 해가지고 그게 세금정이랍니다. 우리 정말 역사의식을 보면서 우리가 나라를 어떻게 지키고 나라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여러분들 정말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필리핀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잖아요. 저 장충체육관 같은 거 필리핀이 지었습니다. 기술로. 우리 그게 지금 우리 얼마 됐다고. 우리가 배고프고 우리가 아프리카 애들처럼 배 볼록볼록 나와가지고 우리 그렇게 컸습니다. 지금 얼마 됐다고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건방지게 그러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필리핀 여자들이 우리나라에 거의 식모로 와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걸 생각해서 여성분들도 정말 애국에 관심을 잘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그때 만약에 그 청나라에 끌려갔던 소현세자가 아마 그 보위를 이어갔으면 우리 조선의 운명이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 점은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반드시 국가가 힘이 있어야 한다. 나라가 강성대국이 돼야 됩니다. 나라가. 미국이 지금 전 세계를 좌우지하는 것도 결국은 국력입니다. 여러분 맞죠? 예. 제가 20년 전에 노무현 정부 당시에 남북교류 추진위원을 했었고 민주평통 분과위원장 자격으로 성상철 당시 서울대 병원장 등과 함께 북한이 고려항공을 엮인 포공항까지 보내줘가지고 그걸 타고 평양 순안공항으로 들어가서 북한이 자랑하는 모든 시설을 다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묘향산까지 갔었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김일성 동상, 저 거기서 이 묵념식으로 하라 그러잖아요. 저 안 했습니다. 안 하면 안 되냐 했더니 좀 하면 안 되겠냐 해서 나 하기 싫다 그랬지. 진짜예요. 우리가 순안공항에 딱 도착하니까요. 2명, 3명당 1명씩 마크맨이 올라와요. 올라와서 지 소개 다 이렇게 뭐 김일성 대학 뭐 했고 딱 저 하면서 뭐 김책대학 이렇게 했고, 그 비행기가 뭐 그때 뭐 그렇게 많이 타진 않았으니까 비행기 내리기 전에 먼저 올라와요. 그 보안요원이기도 하고 우리 이제 감시원이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그놈이 이제 그때 우리가 7박 8일인가 8박 9일인가 계속 같이 잠도 같이 자요. 잠도. 그 방은 이제 우리는 그래도 좀 VIP 되고 방 하나에 1명씩 그렇게 잤어요. 예? 여자가 내가 그놈아 이름이 뭐 저건데 김선생인데 이름 김선생 동무. 항상 동무라고 쓰라 그래요. 김생 동무. 이거 왜 저기 중국에도 흑묘 백묘론이 있는데 이거 왜 반문화가 없느냐? 그랬더니 그놈이 양 선생 동무 통일 교육을 다시 받아야 되겠어 이러더라고요. 뭐 저는 그렇게 농담도 하고 그랬습니다. 사실 그때마다 약간 분위기가 좋았는데 잘못하면 제가 못 나올 뻔도 했죠. 근데 이게 이제 뭡니까 거기 당군릉도 가봤고 을밀대 인민소년궁전 옥류관 냉면도 먹어봤고 아리랑 축전 이런 거 참 보기 힘듭니다. 묘향산 보현사 주석궁이라고 또 있습니다. 묘향산 부근이가 김일성이나 이제 얘들이 김정일이 얘들이 외국에 가서 받은 선물들 이렇게 저거 해놓는 데가 있고요. 또 그 만장굴이라고 오다가 농촌으로
한 2시간 들어가서 굴 속에 들어가서 제가 그때 북한의 농촌 환경을 제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잘 못 보게 해요. 근데 가텐치라고 뭐 열고 자꾸 봤죠. 그러니까 그때 집단 농장에서 일하는 모습, 집단 농장에 한 20명이 일을 하면요, 그 허리 숙여가지고 있는 놈은 2놈 내지 3놈이, 나머지 다 일어서가지고 있습니다. 그 뭔 일이 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허리를 구부려야 일이 되지, 농촌 일이. 그런 게 있었다. 그리고 당시 느낌이 우리 대한민국에 비해서 약 한 30년 이상 낙후된 모습이었고, 시장 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체제 우월성에 대해서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하여 무한 경외심을 제가 갖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 정부가 단행하는 사항과 그리고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제가 느끼는 소회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직 대통령은 일체 정치 보복은 없다고 했었는데 전직 대통령이 똑같은 구실로 다시 구속되어 있습니다. 지은 죄의 경중은 차치하고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는 저의 소신이고, 진보와 보수를 넘나든 윤석열 대통령의 원칙주의 이력, 그리고 악순환의 권위를 끊어야 한다는 강박관념 등으로 저는 애잔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치권에 해당한다는 비상계엄이 내란숙에 해당하는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파면된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하여 개인적 견해는 있으나 전문가적 위치가 아니라 사실은 겁이 나서 판단은 유보하지만 대통령의 직위를 파면했고 정권을 쟁취했으면 국민 화합을 생각해서 야인으로 살도록 놔두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국민 모두에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비 쿠폰으로 평균 25만 원씩 나누어 준다는 13조 원이 소요되는 선심성 정책은 개인적으로 저는 반대합니다. 가뜩이나 국가 채무도 많은데 또 국채 발행이나 외화를 들여서 국민에게 나누어 주는 것보다 그 돈으로 설비 투자를 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 창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렇게 개인 사채 탕감이나 그런 것은 국민들을 게으르고 국민을 나쁘게 농민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그냥 국가가 빚내쓰고 안 갚고 있으면 갚아준다. 이게 국민한테 상당히 안 좋은 버릇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상공인한테 50만 원씩 준다는 것도, 전국의 소상공인이 얼마입니까? 난 도무지 이 나라가 뭐 돈 천국입니까? 뭡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상복지는 반드시 필요한 곳을 찾아가는 복지를 해야 됩니다.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진정한 복지가 아니라 포퓰리즘 행위에 해당될 수 있고, 공짜도 반복되면 관행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맞죠, 여러분? 공짜 계속 주면 안 됩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나라의 앞날과 우리 후손들을 생각해서 건전 재정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시장 경제를 기반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연속과 실현을 위해서는 건전한 야당이 존재해야 하며 사회 지도자급인 오피니언 리더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고, 국민들이 올바르게 현실을 직시하기 위해서 모든 언론은 공정 보도와 정론 집필을 생명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현직 대통령이 퇴근길에 시민들과 소주잔을 기울이면 괜찮고, 만약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시민들하고 술잔을 기울였으면 술꾼이니 뭐니 모두 방정을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이게 바로 공정보도가 아닙니다.
미국과의 관세 문제나 국방 문제 관계 설정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오늘 15%의 관세로 마무리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정말 어떻게 해서라도 이 쌀과 소고기를 열어주고라도 15% 선으로 해야 그나마 가는데, 만약 우리 한 25% 이렇게 관세 때리면 나라 큰일 납니다. 사업 도저히 이 나라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한국 경제는 건전성을 상실하고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우리하고 동맹관계이고 절대적인 우방국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미국은 6.25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서 3만 5천여 명의 아까운 장병을 희생시키면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주었으며, 오늘날 우리 세계가 10대 강국으로 발돋움하는데 절대적 기여와 함께 전쟁 후에는 각종 원조로 우리들에게 배고픔을 해결해 준 고마운 국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6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그 당시 옥수수바위나 돌덩이처럼 단단한 우유가루 뭉치, 그 망치로 때려도 잘 안 깨집니다. 그런 것들이 생각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국제관계나 개인적 관계도 고마움과 의리를 저버리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고요. 미국 같은 초강대국이 우리가 싫어한다고, 우리가 나가라 건다고 미국이 제발로 곱게 나갈 것 같습니까? 이 나라에 투자한 게 얼마고 이 나라에 쏟은 정성이 얼마인데 나가라 건다고 쉽게 나가겠어요? 이 나라 아마 초토화 만들고 나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아직까지 우리는 세계 초강대국과 근접 거리를 유지해야 국가에 도움이 됩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만약 북한이 우리에게 전략 핵을 사용할 경우 미국이 확전을 우려해서 대응할지 여부는 솔직히 저는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적 생각으로는 우리가 하루빨리 방어 능력을 갖추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의 약 40%를 수출하는 중요한 두 나라입니다. 사실 두 나라의 외교 관계를 잘해야 할 이유가 반드시 필요하고, 사실 이 외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조선조 이 광해군 시절에 명나라, 청나라, 그리고 왜군의 잦은 협박과 외침에 대한 답을 구하는 광해의 책문에서 그 당시에 28 박광전은 정벌에는 우리에게 힘이 있는가를 따져보고 화친의 요령은 주변의 형세를 살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정벌이랑 상대를 제압하고 갈 때는 우리나라에 그런 힘이 있는가, 이걸 따져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이게 수백 년이 흘러간 지금도 외교의 수칙이고 정부 관료들이 지녀야 할 덕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선배는 끌어주고 후배는 밀어주고, 이런 슬로건으로 호남이 대동단결해서 현재 대한민국의 주요 기관을 장악하고 전라도 상위시대로 만들었듯이 우리 TK를 포함한 영남 역시 분열보다는 단결된 힘으로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과 건강한 정치 문화를 이끌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 신라 천년의 기상과 근대화의 주역이었던 정신을 되살려서 지역을 넘어 국가의 뿌리를 지키는 중심축이 되어야 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국민의힘 당은 이대로는 안 됩니다. 계시지만 정당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이념과 사상이 맞는 사람끼리 나라를 위해 뜻을 모으는 결사체입니다. 사실 그런데 뭐 탄핵을 두고도 찬성파 반대파로 갈리고, 갑자기 자고 나니까 지가 무슨 충신이 됐냐고 우리는 아예 옆밖으로 놓아버리고, 요새 뭐 압수수색으로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니까 숨죽이고 있는 꼴이 정말 한심스럽게 그지없습니다. 그럴 같은 국회의원 뭐하러 합니까? 옛날에 소위 군부 독재 시절에도 나 잡아가라고 항거하던 야당 지도자들의 모습이 아련하지 않습니까? 정말 시국이 혼란하면은 사실 찻단 지식보다는 애국심을 우선으로 국회에 입성을 해야
원칙을 중시하고 일당백을 하는데 한심하기 그지없고 차라리 요즘 보니까 여자 국회의원들만 더 못하다. 하루빨리 정상화되기 바라고 물러날 사람들은 빨리 물러나 줘야 됩니다. 우리는 수천 년 동안 가난했던 지난날을 잊으면 안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돌아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매우 열악했고 아주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국민 소득도 낮았고 산업 기반은 부족했고 외화도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잘 살아보자라는 국가적 비전과 함께 과감한 산업화 정책을 실행하셨습니다. 뭐 다 얘기하면 그렇고 여기 보니까 당시 이렇게 이러한 강력한 국가적 비전과 정책적 뒷받침 속에서 이병철, 정주영, 김우중, 박태준, 이건희 회장과 같은 도전적인 기업인들이 등장할 수 있었다. 당시의 기업인들은 될 때까지 한다는 불굴의 도전 정신으로 무장했습니다. 국가의 큰 비전과 기업가의 의지가 결합하며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것입니다. 저 역시 이 시대의 기업인들이 보여준 불굴의 정신을 무한 존경하며 미약하나마 그 길을 닦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뭡니까? 위기의 직면에 있습니다. 원천 기술과 핵심 기술력은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부족하고 가격 경쟁력 면에서는 중국과 같은 신흥국에 밀리고 있다. 기술력은 뒤처지고 가격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하지 못하는 이 어려운 현실 속에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국가는 혁신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노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 기업인이 이 나라 최고의 애국자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기업인은 말입니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건 생업입니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 그러면 내가 먹고 사는데 돈이 얼마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내가 먹고 사는 것과 관계없이 하는 것은 공익입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살아가자고 하는 것이지 이 사업이 기업이 망할 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안 하면 안 망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기업인을 대우해주고 기업인이 최고의 애국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많이 빼먹었으니까 국가는 기업인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재도전을 장려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되고 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성장을 응원하며 성공을 함께 축하하는 분위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지금까지 저쪽에 우리 이모 교수님이 계신데 국회 서예 지도 교수시고 유명하신 분인데 저분께서 저의 호도 그 전에 지어주시고 제 가훈도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 가훈이 제가 박시재중입니다. 이게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많은 사람을 구제하라. 제 사주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훈으로 가정과 기업을 운영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그 마음을 지키면서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에 기여하는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기업은 국가의 심장이자 국민의 일터이며 미래를 여는 엔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신념을 다지고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십시오.